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잭슨홀 미팅이죠. 잭슨홀 미팅이란 미국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이 매년 8월 주요국 중앙은행 총재 및 경제 전문가들과 함께 와이오밍주의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개최하는 경제정책 심포지엄. 매년 사람들은 이 회의에서 금융 실무진들과 전문가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주목을 하고요. 그들의 한마디 한마디가 앞으로의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올해 잭슨홀 미팅은 저번 주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약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가장 파급력이 컸던 것은 26일에 있었던 FOMC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의 발언이었습니다. 먼저 제롬 파월의 발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인플레이션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아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이란 통화량의 증가로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모든 상품의 물가가 전반적으로 꾸준히 오르는 경제 현상. 물가가 오르면 어떤 영향을? 인플레이션은 물가의 꾸준한 상승,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통화량의 확대 원인이죠. 화폐 가치 하락 현상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인플레이션의 영향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답니다. 첫 번째,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손해를 보게 된다. 당연하죠. 물가가 오른 만큼 월급을 올려주면 다행이죠. 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소득 격차가 심해집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고요. 사회가 불안정해지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빚을 갚을 사람은 유리하고 빚을 받을 사람은 불리하게 된다. 화폐 가치의 하락으로 빚을 갚기 쉬워졌기 때문이라 합니다. 3번, 상품값이 비싸지면 더 비싼 값으로 수출해야 되니 수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 국내 물건값이 비싸지면 수입 물품을 쓰는 사람들이 늘어남. 무역 수지를 적자로 만드는 요인이랍니다. 네 번째, 화폐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게 되면 저축을 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축하는 일이 줄어듦. 당연하죠. 지속적으로 가치가 줄어드는데 굳이 계좌에 박아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은행은 자금이 안 들어오니 자본 부족으로 대출이 줄어들게 되고 경제 성장에 지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왜 인플레이션에 금리를 인상할까? 자, 기준금리가 변경되면은 단기 시장금리, 장기 시장금리, 은행 예금 및 대출금리 등 금융시장의 금리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모든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 맞죠. 하지만 금리가 상승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보면 우선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앞서 얘기한 모든 금융시장의 금리 요 부분들이죠. 상승하고 금리 상승은 모든 경제 주체에 가장 중요합니다.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게 한다. 이 부분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악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자, 차입 대출입니다. 차입을 억제합니다. 대출을 억제해요. 왜냐?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이 늘어서 생기게 되는 건데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을 해소시키려면은 결국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됩니다. 통화량 증가. 그럼 이러면은 다시 회수를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차입을 억제시킵니다. 대출 금리를 올렸어요. 돈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왜냐하면 은행에 찍히는 건 그저 전산 속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축을 늘리게 한다. 왜냐? 은행 예금에 금리를 올렸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은 왜 투자하는 사람들에게 좋지 않냐면 당연히 안정적인 예금에 넣게 됩니다. 금리가 올라 버렸으니까요. 굳이 하락의 리스크가 있는 투자 상품에 넣지 않고 저축을 하게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금리 상승으로 달러를 회수해서 이제 차입을 억제하고 저축을 늘리게 합니다. 두 번째,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가정을 하면 대출이자와 예금이자가 모두 오른다. 방금 말했던 거죠.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금리가 이전보다 올랐으므로 이전보다 대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바로 방금 전에 말씀했듯이 차입을 억제시킵니다. 예금을 하지 않던 사람들도 예금 이자가 올랐으니 예금을 하려고 할 것이다. 저축을 늘립니다.
가계 기준이라면 가계 저축이 증가하고 가계 대출이 감소한다. 즉 가계는 높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대출을 받아가면서 돈을 쓰고 싶지 않아서 대출을 줄이게 되고, 더불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저축에 돈을 늘리면서 소비가 줄어든다. 결국에는 돈을 회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의 증가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잭슨홀 미팅 중에 8월 26일에 있었던 FOMC 연준 의장 파월의 연설 요약입니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대로 되돌리기 위해 긴축적인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것이 긴축 정책입니다. 긴축 정책이 뭐냐 하면은 경기가 과열이 되었을 때 과열된 경기를 억제시키려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정부의 재정 정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경기가 활발해져서 시중에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는 상승하게 된다.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정부와 중앙은행은 과열된 물가를 조절하고 화폐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세금을 인상하고 지준율 인상, 공개시장 매각, 금리 인상, 재할인율 인상 등의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그동안 연준은 취할 수 있는 도구를 강제로 사용할 것이다. 3번,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노동시장이 안 좋아질 수 있고 가계에도 부담을 줄 것이다. 하지만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하면 그보다 훨씬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요 1번부터 3번까지가 연준의 매파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특히 3번은 연준이 경기 침체보다도 물가 잡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줬고요.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여기서 매파가 무엇이냐면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자는 긴축 정책을 주장하는 강경파를 말하고요. 이제 반대로는 매의 반대죠. 비둘기파가 있습니다. 비둘기파는 기준금리를 인하시키고 양적 완화 정책을 주장하는 온건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연준에 강경적으로 대응하자는 매파적인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습니다. 자, 4번. 어느 시점에서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이게 유일한 호재로 작용을 한 발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이죠. 5번, 물가가 안정되기까지 당분간은 긴축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6번, 역사적으로 섣불리 종료시킨 정책은 결국 부작용을 불렀다. 7번, 미국 경제는 확실히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 경제는 강력한 잠재력 또한 지니고 있다. 8번, 7월에 발표에서 보여준 인플레이션 수치는 고무적이긴 하다만 긍정적이라는 거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우리가 확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 처음 1번부터 3번과 마찬가지로 연준이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물가 잡기에 혈안이 돼 있었다는 걸 확인시켜 줬고요. 8번의 경우가 엄청난 악재였는데 사실 투자자들은 7월달에 인플레이션 둔화 지표에 내심 연준이 비둘기적이 되진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었고요. 7월달의 데이터는 연준을 움직이기엔 역부족이란 걸 확인시켜준 엄청난 악재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매파적인 긴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 같고요.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금리를 75bp까지 올리고 100bp 우려까지 나올 정도로 매파적인 긴축 정책으로 어느 정도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기대감도 만들었지만 조금 나아진 상황에 느슨해진 대처를 할 경우에는 다시 경제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저희 슬매생 구독자분들도 단발적이 아닌 지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보수적인 매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